여러분 반갑습니다. 2주차 두 번째 시간 아동정신간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ADHD라고 불리우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ADHD 풀네임을 보면 Attention Deficit Hyperactive Behavior Disorder, 주의 집중이 결핍되어 있고 과잉 행동을 하는 장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ADHD의 주 특징은 자신의 행동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부주의, 산만성, 충동성, 과잉 운동을 보이는 장애를 의미합니다. 아동기에 ADHD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고 뉴스로도 많이 다뤄져 있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ADHD 아이들의 증상은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도 ADHD 증상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참 좋겠어요. DSM-5에 의한 진단 기준을 살펴보시면 적절한 행동 조절의 실패, 그리고 부주의, 주의 산만, 충동적인 과잉 행동이 12세 이전에 시작되어서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진단을 내릴 수 있어요. 보통은 인간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면 이렇게 주의 집중을 해서 그 일을 끝낼 때까지 쭉 이어서 해내잖아요. 부주의라고 하는 말은 그 과정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도중에 실수를 자주 하고 집중을 잘 못하고 타인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완수하지 못하고 활동에 필요한 물건들을 자주 잃어버린다든지 외부 자극에 의해서 쉽게 산만해져서 일상적인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충동적인 과잉 행동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산만해서 불필요한 행동들이 통제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의 아이들은 수업 시간이 되면 제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집중을 하게 되는데 ADHD 아이들은 막 돌아다니고 다른 사람들이 수업을 듣는데 방해하고 선생님들이 막 설명하고 있는데 막 중간에 끊고 선생님 질문 있어요 이렇게 분위기를 막 흐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충동적인 그 과잉 행동을 보면 이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산만하고 말이 지나치게 많고 이런 아이들은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는데요. 줄 서서 뭔가를 하나 기다리는 거를 못해요. 다른 아이들이 줄 서 있을 때 새치기를 하거나 막 뛰어들어가고 방해하고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거죠. 즉 타인의 일을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행동을 자주 보이게 돼요.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이상의 상황, 예를 들면 학교, 가정, 작업장 등에서 나타나며 이로 인해서 사회적, 학업적 또는 직업적 기능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그 질이 크게 저하될 때를 말합니다. 역학을 보시면 유병률은 2%에서 12% 정도고요. 남자아이에게서 3.9배 정도 많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기에는 여자아이가 더 많아요. 첫 번째로 태어난 남자아이에게서 빈도가 높고 부모에게 ADHD가 있거나 사회병질, 알코올 사용장애, 전환장애 빈도가 높을 때 발병률이 높습니다. 발병 시기는 대체로 3세에서 6세 정도고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3에서 5% 정도 나타납니다. 보통 환자의 부모는 거절적이고 돌봄이 부족하거나 반대로 과잉 보호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ADHD의 원인을 보시면 유전적인 원인, 뇌손상, 신경학적 요인, 정신사회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생물학적 요인이 굉장히 높습니다. 생물학적 요인이 굉장히 강해요. 유전적 요인을 살펴보시면 일란성 쌍생아에게서 일치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과잉 운동아의 형제 자매는 이완될 위험도가 일반 인구의 2배입니다. 출생 전, 중, 후에 뇌손상을 입었을 때, 조산아일 경우, 그리고 음식물에 포함된 첨가제나 색소, 방부제, 설탕 등이 문제가 될 때, 이렇게 뇌손상을 입었을 때 뇌성숙이 지연되면 ADHD가 오는 것이죠. 신경학적 요인을 보시면 노에피네프린이나 도파민의 결핍을 볼 수가 있는데요. 펫 검사상 전두엽의 뇌혈류와 당대사가 저하되어 있을 경우에도 ADHD가 온다고 합니다. 정신사회적 요인을 보시면 장기간의 감정 박탈,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 경우, 그리고 사회적 스트레스, 가정 불안, 이런 것들도 ADHD를 조장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임상적 양상입니다. ADHD의 핵심 증상 중요합니다. 하이퍼 액티비티, 즉 과잉행동, inattention, 주의력 결핍 혹은 부주의, impulsivity, 충동성, 이 세 가지가 핵심 증상인데요. 이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세 가지 문제가 초래됩니다.
학습의 어려움, 또래 관계의 어려움, 어른의 요구나 충고를 따르지 않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유발돼요. 그리고 ADHD 아이들은 유아 때부터 자극에 지나치게 민감해서 소음, 빛, 온도 등 환경 변화에 쉽게 동요되는 경향이 있어요. 집이나 학교에서 가만히 앉아있지 자리에 앉아도 안절부절 못하며 지나치게 많이 움직이고 부산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고요. 다른 사람을 방해하고 간섭합니다. 그리고 읽기장애, 산술장애, 언어장애, 운동조정장애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지적장애는 없어도 산만성 때문에 집중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습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충동성, 적대적, 공격적 행동장애를 보이기 때문에 품행장애를 보이기도 하죠. 네, 경과 및 예후를 보시면 청소년기 성인 때까지 지속되고 사춘기에 호전되기도 합니다. 보통 어른이 되면 완전하게 완치는 되지 않더라도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즐겨 듣던 그 라디오 방송이 있었는데요. 그 진행자분이 굉장히 지적이고 똑똑하신 분이었거든요. 말을 청산유수로 막힘없이 막 하고 음악도 거의 없이 자신의 머릿속에 넘쳐나는 지식들을 막 쏟아내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가끔 흥분을 하면 주체가 잘 안 돼가지고 막 청취자들에게 비난을 받을 정도의 욕설이나 뭐 이런 걸 하기도 했거든요. 이분이 근데 어느 날 방송에서 자기가 어릴 적 ADHD 진단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ADHD가 있었을 경우에 쭉 그대로 그 증상이 가는 경우도 있고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완화되어서 수다스럽네, 조금 정신사납네 이 정도로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과잉 행동은 감소되지만 충동성과 사고 호발의 경향 그리고 주의 산만은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DJ는 드러나는 과잉 행동은 없었지만 이 충동 조절이 잘 안 돼서 가끔 욱해서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말을 내뱉기도 하고 자신이 말을 하다 보면 말이 목표한 대로 흐르는 게 아니라 산으로 갈 때가 좀 있었어요. 저분 약간 ADHD 같네? 라고 생각했었는데 고백을 하셨었죠. 그리고 약 50%는 성인이 되어서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ADHD 전개 과정인데요. 학령 전기에는 이렇게 행동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과잉 행동이나 충동성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학업 성적 저하 및 흥미 상실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정서적인 문제 그리고 우울, 불안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고 게임 중독 뭐 이런 중독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어요. 이렇게 쭉 나쁜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사춘기가 되어서 여러 가지 이제 학업 문제나 대인관계 문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학업에 실패하게 되고 직업 선택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처럼 독립된 성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에 제한을 받게 되면서 실패한 인생에 대해서 자조하게 되면서 약물에 의존을 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쓰거나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지속이 되어서 성인이 되면 당연히 취업에 실패하고 결혼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사회적 적응이 어렵게 되고 외상사고를 당하게 되고 알코올 및 약물 의존 한꺼번에 같이 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ADHD가 이렇게 나쁜 쪽으로 쭉 진행이 되다 보면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되면서 범죄자가 되거나 알코올 중독자나 약물 중독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ADHD는 여러 가지 장애들을 함께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은 반항장애, 품행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이런 것들을 함께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어렵다. 하지만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음은 ADHD의 약물 치료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ADHD에서 자주 쓰이는 약물은 메칠페니데이트라고 하는 약물을 많이 쓰는데요. 상품명으로 콘서타, 리탈딘, 페니드라고 보시면 되고 암페타민인 에더럴을 많이 씁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중추신경 자극제의 한 종류로서 각성제, 코카인 같은 것들이에요. 중추신경을 자극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상하다. 지금 충동성 조절이 안 되는데 이걸로 각성시키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물학적 원인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노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의 결핍이 ADHD를 일으킨다라고 했잖아요. 도파민은 원래 주의 집중, 각성, 동기 강화, 에너지 등을 주는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신경 전달 물질이잖아요. ADHD인 경우 이 도파민의 분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각성제가 충동성을 각성시키는 게 아니고
되고 중추신경을 자극시켜서 도파민이나 노에피네프린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을 원활하게 분비되도록 하면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게 되면 충동성이나 과잉 행동들이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ADHD 환자의 75%에서 80%에서는 이 약물을 썼을 때 과잉 행동이 유의하게 감소되고 주의력이 증가되고 학업이 개선된다는 효과가 입증되었어요. 초기 용량은 5mg에서 점점 10에서 60mg까지 증량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물들이 반감기가 3시간 내외로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하루에 2회에서 4회까지 나누어서 복용을 하게 돼요. 사실 우리가 약을 하루에 한 번 챙겨 먹는 것도 힘든데 4번까지 챙겨 먹기란 굉장히 힘들잖아요. 꾸준히 약을 복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에 처방형의 제제들이 많이 나와요. 처방형이라고 하는 거는 서서히 퍼져나간다는 뜻인데 흡수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반감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반감기가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대표적인 부작용은 불면증입니다. 그래서 저녁 이후에는 투약하지 않아요. 그리고 식욕감퇴, 두통, 위통, 오심 같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력에 뚜렛장애가 있는 경우에 틱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죠. 그리고 항우울제 중에 마오 이니비터와 함께 복용을 하게 되면 고혈압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를 해야 돼요. ADHD 소화의 지도 방법은 시험에도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우선 소화의 한계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과다한 에너지를 배출할 수 있는 출구를 제공하는데요. 예를 들면 운동이나 노래나 춤 등 열정적으로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신체 활동 등이 있겠죠. 그리고 가정에서 일상적인 활동을 조직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집안에서는 이런 규칙을 지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구조화 시켜주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피곤하지 않도록 에너지 소진을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고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ADHD 아이들은 과잉성 충동성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훈육에 있어서 너무 온화하면 행동 조절이 잘 안 돼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본인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웃 사람들이 과장된 행동으로부터 소화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ADHD 아이들은 딱 보면 표가 나잖아요. 산만하게 돌아다니거나 큰 목소리로 떠들거나 떼를 쓰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방해하는 등의 모습을 보면 이웃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겠죠. 어머, 쟤 왜 저래? 아니면 어떡하나 불쌍하다 이러면서 막 도와준다라고 한다든지 남에게 피해를 준다고 막 비난한다든지 이런 이제 지나친 반응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 소화로부터 또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특정 학습 장애입니다. DSM-4에서는 학습 장애라고 했었는데요. 읽기 장애, 산술 장애, 쓰기 장애가 각각의 질환명으로 진단 기준이 따로 존재했지만 DSM-5에서는 특정 학습 장애로 바뀌면서 각각의 진단 기준을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아동의 전반적인 지적 능력에 비추어 기대되는 수준보다 읽기, 쓰기, 산술 등에서 성적이 현저하게 낮게 평가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적 능력에 비추어서라는 거예요. 지적 능력이 모자라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낮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IQ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오는데 특정 부분에 결함이 있어서 학습이 지나칠 정도로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읽기 장애 같은 경우는 글자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부정확하게 읽거나 아니면 이해를 못하거나 그래서 글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읽기 장애는 나이, 교육 수준, 지능에 비해서 읽는 능력이 현저하게 낮을 때 나타난다라고 정의했는데요. 지능이 정상이고 시각장애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수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글자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느리게 부정확하게 글을 읽고 혹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해요. 보통 산술장애, 쓰기장애, 의사소통장애가 동반되어서 나타납니다. 산술장애는 학력, 지능지수에 비해서 예상 의외로 산술 능력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지능지수에 초등학교 6학년인데 더하기 빼기가 안 되는 경우 여기서도 역시 지능은 정상이에요. 쓰기장애는 나이, 교육수준, 지능에 비해 쓰기 능력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 진단을 내립니다.
있습니다. 초등학교 초기부터 생각하는 것을 글로 쓰는데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서 단어 선택이 부적절하거나 빈약하거나 철자법이 틀립니다. 이런 것도 학교 성적의 저조로 이어지겠죠. 친구들하고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안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바닥에서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감은 떨어지게 되고 학교도 가기 싫어지게 돼요. 그러면 우울장애나 학교 거절증, 무단결석, 주의력 장애, 행동장애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장애입니다. 나이나 지능 수준에 비해서 기대되는 수준보다 움직임 및 운동 능력이 현저하게 미숙하거나 부적응적인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나타내어서 일상생활에 심한 지장을 받는 경우를 말하죠. 운동장애에는 발달성 운동협응장애, 상동증적 운동장애, 틱장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발달성 운동협응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신체적 질병과 상관없이 일상활동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운동협응 능력의 실제적인 결함을 얘기합니다. 연령에 적합한 운동 발달, 예를 들면 기어다니기, 앉기, 걷기, 뛰기 등이 늦고 동작이 서툴러서 일상생활 활동에 심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이렇게 짚는 게 잘 안 된다든지 가위질이 안 된다든지 연필을 잘 못 잡는다든지 숟가락 젓가락을 쓰는 게 어려워서 밥을 잘 못 먹는다든지 그런 게 안 돼서 일상생활 활동에 아주 심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죠. 다음은 상동증적 운동장애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상동증적, 즉 똑같은 행동이 반복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부적응적인 문제가 초래되는 경우입니다. 반복적으로 아동기 초기에 시작해서 4주 이상 지속되며 이로 인해서 학업적, 사회적 기타 활동 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동증적 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비자해적 운동과 자해적 운동으로 나뉩니다. 비자해적 운동은 반복적인 행동이 자기 자신을 해치지는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몸을 막 좌우로 흔든다든지 양손을 막 퍼덕퍼덕거린다든지 얼굴 앞에서 이렇게 손가락을 틱틱 튕긴다든지 펄럭펄럭펄럭 거리는지 손가락을 무의미하게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해적 행동은 머리를 벽에 막 부딪힌다든지 저는 예전에 이런 경우를 봤어요. 화가 나면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갑자기 벽을 향해 달려가서 머리를 막 벽에 박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몸에 구멍 자국 내기, 자기 얼굴을 막 때리는 아이도 있죠. 피부 막 물어뜯기, 콧구멍 막 후비기, 눈을 막 찌르기, 손을 깨물거나 손톱 막 물어뜯거나 이를 갈거나 손이나 입술, 기타 신체 부위 막 물어뜯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층에 어떤 함정에 빠지셔서 이 아이가 팁을 보이면 얘가 장애인으로 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 팁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틱은 불수의적으로 갑자기 나타나는 반복적이고 비율동적이며 상동증적인 근육의 움직임 또는 발성 이런 걸 뜻하는데요. 스트레스나 불안하게 되고 긴장하게 되면 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틱의 종류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기간이라든지 증상의 양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과성 틱 장애라고 하는 것은 단일에 또는 다양한 운동 틱이나 음성 틱이 하루에 여러 번 거의 매일 최소 4주에서 12개월 이내로 지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원인은 기질적인 원인도 있고 심리적인 원인도 있고 가족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나 불안은 틱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이제 아들 문제 때문에 저에게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가 자꾸 눈을 깜빡깜빡 거린다는 거예요. 어떤 약물을 복용하면 좋은지, 어떤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보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랑 아들이랑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들이 엄마와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엄마랑 막 다투고 나면 아들이 틱 증상이 심해진다는 거죠. 친구는 처음에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대화를 저랑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들과 겪는 갈등 때문에 틱이 더 심해졌다는 것을 깨닫고 굉장히 가슴 아파했어요. 그래서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말고 아들이랑 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의사소통하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줘라. 관계회복을 좀 해봐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틱은 소아에게서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증상은 주로 눈을 깜빡거리거나 얼굴이 움직이는 틱 등이 있고요. 예후는 보통 1년 내에 없어지고 스트레스 시 재발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부분 심한 틱 장애로 이행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심하게 틱이 장애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틱이 생겼다고 해서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을 하거나 걱정을 너무 하거나 죄책감을 너무 가지거나 아니면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뉘앙스를 주면서 아이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가족 상담, 지지적 정신치료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운동 또는 음성틱 장애예요. 동시에 1개에서 3개의 근육군이 틱을 보이거나 음성틱이 적어도 1년 이상 있는 경우에 이거는 일단 만성이에요. 앞에 나왔던 일과성 틱 장애는 1년 이하잖아요. 근데 이 만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이 진단명을 붙이게 되고요. 그리고 만성운동 또는 음성틱 장애잖아요. 그래서 만성운동틱이 보이거나 혹은 아니면 음성틱이 1년 이상 보이는 경우를 얘기해요. 네, 원인은 유전적 요인이 중요시 되고요. 증상은 눈을 깜빡깜빡 거린다든지 음성틱이 있고요. 우울과 불안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치료는 가족치료, 행동요법, 항정신병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되겠죠. 그 만성운동 또는 음성틱 장애는 보통 6세에서 8세 정도에 발생을 해서 4년에서 6년 정도 지속되다가 초기 청소년기에 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틱 증상이 있다고 해서 완치가 안 된다든지 계속 심해지기만 한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조금 시간을 가지고 호전이 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틱의 경우 얼굴에 국한되어서 나타나는 경우 사지, 몸통에 나타나는 경우보다 예후가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뚜렛장애입니다. 이거는 다양한 운동틱과 음성틱이 동시에 혹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단순 운동틱에서 시작을 하는데 얼굴, 목등에서부터 점차 신체 하부, 즉 몸통, 상지, 하지로 확대됩니다.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은 눈 깜빡거림, 머리 틱, 얼굴에 실룩실룩거림 이렇게 운동틱으로 시작을 하고요. 증상이 심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음성틱이 나타나게 되는데 단순히 킁킁거리거나 외마디 소리를 내는 것에서부터 특정한 단어나 문장을 반복해서 말하는 복합 음성틱이 나타나기도 해요. 복합 음성틱에는 공격적인 내용, 성적인 내용, 욕설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화가 나서 에이씨 이렇게 욕설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맞지 않게 자기도 모르게 욕설이나 부적절한 말들을 반복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가족치료, 행동요법, 항정신병 약물 등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동정신간호의 치료 및 간호중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동정신간호의 원리는 입원은 가능한 피하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계속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배워나가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 자체가 치료적인 과정이므로 학교에 가지 않고 입원해서 치료한다면 오히려 사회와 격리되어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학교에 계속 다니고 집에서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회복을 하고 외래 치료를 하면서 지내다가 증상이 너무 심하다 싶으면 방학이거나 짧은 기간을 이용해서 잠시 입원했다가 다시 퇴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치료적 환경으로 가정이 제일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모자관계가 증상의 원인이거나 부모가 너무 난폭할 경우에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입원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발달 단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지 증상에 대한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지도, 교육 등이 필요한데요. 특히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경우 또래 아이들과 분리되면서 정상적인 발달 단계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러한 갭을 줄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큰 규모의 아동병원에는 안에 학교도 있고 학습이나 취미,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적 배려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아동을 간호하는 간호사는 단순히 간호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나 일상생활 훈련, 의사소통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까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상담 및 치료입니다. 아동에게 주로 적용하는 치료는 놀이치료인데요. 아동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공포 등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신요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는 아이가 믿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좋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성인보다 더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에게 이 간호사 선생님이 나한테 위안을 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줘야 아이가 다가올 수 있어요. 제가 소아정신과 진료실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부모가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는데 옆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더라고요. 장난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책도 있고 거기서 마음껏 놀게 해요. 그 진료실에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의사는 아이가 긴장을 풀고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행동을 관찰하면서 아이의 일상생활에서의 행동 패턴이나 감정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따라서 놀이는 그 행위를 통해서 실제 혹은 상징적으로 생각이나 감정, 의식의 갈등을 표현해주고
치료자의 의사 전달을 가능하게 해주며 아동의 심리적인 갈등 해소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치료적 도구가 됩니다. 또한 놀이를 통해서 새로운 행동과 역할을 해봄으로써 소아가 자신과 환경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놀이 치료 중에서 역할극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어떤 대상을 대체할 수 있는 장난감이나 인형을 주고 그 인형과 갈등적 상황과 관련 있는 상황을 주면서 롤플레이를 하게 하면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담아서 장난감에게 투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에게 학대를 받는 아이에게 인형을 딱 주고 네가 엄마고 인형이 너야 한번 놀아볼까? 라고 했을 때 아이가 뭐 떼치 이러면서 막 인형을 때린다든지 엄마가 아이에게 평소에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아이의 억눌린 감정을 표출하게 되고 아이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파악할 수 있죠. 인지치료를 적용할 수도 있고 아동을 대상으로 치료를 할 때에는 아동만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가족치료가 병행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아동의 태도와 행동이 가족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초래되기 때문에 가족의 의사소통 패턴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아동의 정신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부모가 아동에게 대하는 태도도 중요한데요. 늘 일관된 태도로 아동을 훈육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동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집단 상담이 있는데요. 소수의 하나들을 모아 어떤 활동이나 토론을 통해서 하나 각자의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집단 상담은 손상된 자아나 외상과 같은 특별한 문제를 가진 소아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모 교육인데요. 아동의 정신치료에 있어서 계속 강조하였듯이 특히 부모 상담이 참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아동 발달을 위한 가장 건설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의 행동 유도가 목표가 되죠. 그러나 부모 교육으로 효과가 없는 경우 부모와 아이를 격리하고 부모 자신이 정서장애로 인해 아이를 잘못 다루는 경우에는 부모를 치료해야 합니다. 다음은 행동치료인데요. 이것은 정서장애가 학습된 행동이라는 전제하에 토큰 경제나 기대행동에 대한 보상과 같은 기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행동기법을 적용한 자기조절과 이완학습을 활용할 수 있고 가정, 학교, 소아 개인에게 일관되게 수행합니다. 아동이 스스로 스트레스나 외적 자극에 대해서 자신을 조절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필요한데요. 침상, 이완, 스트레스 관리 기술, 감정의 확인, 분노 폭발의 절제, 자기주장적 의사소통 이런 것들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약물요법입니다. 소아의 약물 기침을 보면 소아기에는 정신장애가 발생하는 게 더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반응도 성인과 다를 수 있어요. 소아는 종종 약물에 대한 효과나 부작용 반응이 다른데요. 약물에 대한 대사작용이 빨라서 배설 속도도 빠릅니다. 체격에 대한 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용량에 유의해야 됩니다. 소아에게 약물을 투여할 때에는 서서히 시작하고 신중하게 관리하며 저용량을 사용합니다. 소아의 약물요법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임상 관찰이 중요하고요. 투여량은 체격, 신진대사, 그리고 목표하는 반응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인에게 사용되는 약물요법이 소아에게도 적용됩니다. 즉 아동에게만 사용하는 특별한 약물이 있다기보다는 성인에게 사용하는 약물을 투여 횟수나 용량을 적게 해서 몸무게나 체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죠. 혼합 약물요법이 소아에게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소아에게 적용되는 치료 약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안티히스타민, 리튬, 발포레이트, 뉴럴리틱스 이렇게 이제 쭉 되어 있는데 특별히 아동에게만 따로 적용하는 약물이 아니에요. 증상에 따라 사용하는 거는 똑같지만 용량이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거에 차이가 있겠죠. 안티히스타민은 경련의 역치를 낮추지만 일시적인 선망을 일으키고 틱 장애를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은 소아의 경우 대사가 빠르기 때문에 기분 장애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다량으로 투여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발포레이트는 이것도 역시 항경련제인데요. 기분 안정제로 쓰입니다. 10세 이하의 소아의 경우 간독성에 유의해야 됩니다. 뉴럴레틱스 신경이완제는 대사가 빠르고 민감한 반응을 보여요. 중추신경 자극제, 이거는 아까 ADHD 할 때 나왔던 건데요. 주의결핍, 과다활동장애 치료 시 1차 치료제로 쓰입니다. 그 외에 건강교육, 사례관리, 건강증진과 건강유지 등 다양한 접근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배설장애입니다. 배설장애는 간단하니까 금방 끝날
편할 것 같아요. 배설장애는 말 그대로 배설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DSM-4에서는 소아 청소년 장애에 속해 있었는데 DSM-5에서 발달 단계별 카테고리가 없어지면서 배설장애로 따로 분류됐어요. 보통 4, 5세가 되면 스스로 대소변을 가릴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발달 순서를 보시면 처음에는 주 야간으로 대변을 가리게 되고, 대변을 먼저 가린 다음에 낮 시간에 소변을 가리게 되고, 제일 마지막으로 밤 시간에 소변을 가리게 됩니다.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대소변을 가리는 나이가 충분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신체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에 배설장애라고 하는 거죠. 배설장애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윤효증과 유분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윤효증은 소변을 못 가리는 거고, 유분증은 대변을 못 가리는 거죠. 우선 유분증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윤효증은 반복적으로 불수의적으로 혹은 최소 3개월 동안에 일주일에 2번 이상 소변을 못 가리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보통 5세 이상에서 진단을 내립니다. 윤효증은 1차성 윤효증과 2차성 윤효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차성 윤효증은 소변 가리기가 생후 1년 이상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우를 말하고요. 2차성 윤효증은 적어도 1년 동안 소변을 가렸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다시 윤효증이 생긴 경우를 말해요. 임상 증상은 계속 소변을 못 가리니까 학교에서 소변을 본다든지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놀리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내가 이것도 조절을 하나 못하나 이런 이제 생각을 들게 돼요. 아이들이 학문기 때 학문 간략근을 조절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주도성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 5세가 넘어가는데도 소변을 못 가리면 당연히 친구들과 잘 사귀지 못하고 우울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겠죠. 치료는 대소변 훈련, 방광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일정량의 수분을 먹게 한 후 가능한 오랫동안 소변을 참았다가 필요할 때 소변을 보게 하는 거죠. 조건화도 있는데요. 이거는 기저귀에 전자식 경보 장치를 다는 거예요. 소변이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벨이 울려서 아이를 막 깨우게 돼요. 약물 치료는 아주 드물게 사용을 하고 있고 가장 최후에 사용을 합니다. 주로 많이 쓰이는 약물은 이미프라민이라고 해서 TCA 항우 울제 중에 하나예요. 특히 윤효증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외에 놀이치료, 정신요법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분증입니다. 유분증은 최소한 3개월 이상 적당한 장소가 아닌 곳에다 불수의적으로 고의적으로 대변을 보는 것인데요. 최소한 4세 이상에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원인은 대소변 훈련을 시키지 않았거나 시켰지만 일관성이 없었거나 아니면 부모가 너무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대소변 훈련을 하였을 때 혹은 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입학이라든지 동생의 출산이라든지 부모의 불화, 어머니와의 별거, 입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리고 이 유분증은 아동의 부모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게 말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또 이제 부모가 이 시기에는 절대적인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쉽게 반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지시하는 부분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데나 막 배설을 하는 거죠. 일종의 이제 반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적대적 반항 장애의 일부 증상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사춘기 중기에 이르게 되면 대체로 호전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행동요법, 정신치료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동 정신간호에 대해서 모두 다 학습을 하였는데요. 그러면 학습 확인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적장애의 중증도에 따른 특징을 구분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다 맞고요. 3번이 왜 틀렸는지 살펴볼게요. IQ 35에서 49인 분은 중증도예요. 그래서 직업적 기술로 독립이 가능하진 않아요. 직업훈련분이기 때문에 보호작업장에서 감독하에 간단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2번, 지적장애의 특징이 아닌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고요. 2번이 왜 아닌지 볼까요? 지적장애 진단 준거는 인지능력, 즉 IQ, 그 다음 뭐였어요? 적응 능력이었어요. 3번, 지적장애의 치료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입니다. 1번을 보시면 지적장애는 조기 발견해서 꾸준히 치료한 지적기능이 효과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지적기능 자체가 향상되지는 않아요. 최대한 그 지적기능 안에서 도움을 주고 가능한 훈련 범위 내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2번, 지적기능을 호전시켜주는 약물로서 클로로프로마진, 할로피리도를 사용한다. 지적기능을 호전시켜주는 약물은 없어요. 단지 지적기능이
문제가 돼서 행동 조절이나 감정 조절이 안 될 때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지적 기능을 호전시켜주는 약물은 없다는 거예요. 3번, 지적 기능의 저하로 인해 이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지치료나 정신치료는 효과가 없다. 이해에 어려움이 있지만 인지치료나 정신치료를 통해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 있어요. 4번, 지적장애 아동은 성인의 감독이 필요하므로 입원 치료가 적절하다. 아동은 가능하면 입원 치료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일상생활에서 본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치료가 가능하다면 입원을 하지 않고, 근데 만약에 부모가 아동의 치료에 방해가 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도저히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입원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5번, 지적장애 아동에 대해서 적응기술훈련, 직업교육 등의 특수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다음은 의사소통 장애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의사소통 장애는 기능에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어떤 특정한 부분에 결함이 있어서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사용에 결함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5번,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나타날 수 있는 장애에 속하는 것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증상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적 상호관계 장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있고 언어 장애도 있고 지능 장애도 같이 나타나고 행동 장애도 있다고 했어요. 정답은 5번입니다. 6번,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이 가나 다는 다 맞고요. 라는 왜 틀렸냐면 36개월 이전에 다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7번, ADHD를 가진 아동의 핵심 증상은, ADHD의 핵심 증상도 기억을 하라고 했어요. 정답은 5번, 모두 다 해당이 돼요. 8번,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아동이 보이는 증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3번입니다. 시무룩하고 행동이 금뜨고 기분이 저조하다. 이거는 우울증 증상이에요. 그죠? 5번, ADHD 치료를 받고 있는 화나에게 할 수 있는 간호중대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라를 제외한 가나 다 1번입니다. 10번, 운동장애의 특징이 아닌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을 보시면 규칙적이고 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운동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을 틱장애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틱장애라기보다는 상동증적 운동장애예요. 틱은 불수의적인 근육의 운동이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어떤 행동, 그러니까 뭐 근육의 떨림이라든지 불수의적인 그 근육군의 움직임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행동 있잖아요. 이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동증 같은 경우는 손을 물어뜯는다든지, 뭐 얼굴을 때린다든지, 그러니까 머리를 벽을 박는다든지, 피부 물어뜯기, 뭐 이런 것, 특정한 행동을 반복하는 거, 상동증적 운동 장애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은 특정 학습 장애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어 읽기 어려움 호소하죠. 읽은 것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죠. 철자법이나 문장을 쓰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수학적 추론 및 단순한 연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여러분, 아동 정신건강 간호에 대한 내용을 학습해 보았는데요. 아동 발달의 특징과 각 아동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었어요. 그 질환들의 특성에 대해서 증상이라든지 뭐 치료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청소년 정신건강과 간호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